오늘의 플러스, 중국의 자원 무기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원장님, 히토류가 진짜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다시금 느낄 때가 요즘 참 많았습니다. 원장님은 앞으로 다른 광물까지 전략 자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던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아무래도 뭐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지금 가장 큰 전제를 하나 둔다면 뭐냐면 그 미중 패권 경제에서 그나마 중국이 확실한 우위에 있는 게 핵심 광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지정한 자국 핵심 광물 수가 50개거든요. 근데 최근에 10개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60개인데. 근데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50개 중에서 최소 30개 이상이 이제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단 말이죠. 뭐 히토류는 잘 아시다시피 뭐 90몇 %가 되니까. 그래서 미국과의 기술이나 기술 분쟁 또 관세 분쟁에서 중국이 핵심 광물 제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유럽의 움직임을 본다면 만약에 계획대로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미국하고 EU가 계획한 대로 된다면 장기적으로 중국의 이 광물 어떤 양력이 축소되다 보니까 지금 가장 강할 때 중국이 계속 활용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 작년에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흑연, 대미 수출 통제했거든요. 그때 이들 광물이 사용된 미국 무기 체계 1,075개가 타격을 입었고요. 게다가 미 국방부하고 해안 경비대가 사용하는 각종 무기 부품 2만 개 이상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륨 같은 경우는 지난 5월이죠. 몇 달 안 됐어요. 작년 12월에 갈륨 중국이 차단하고 미국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지난 5월에 호주 광산업체 리오틴토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인듐사라고 있습니다. 미국 업체인데 이게 뉴욕 베이스인데 이게 정년 아주 잘하는 업체입니다. 이 양사가 합해가지고 캐나다 케벡주 알루미나 정년소에서 이 복구 사이트를 활용해가지고 갈륨을 추출하는 데 성공을 했단 말이죠. 굉장히 빠르게 단 5개월 만에 이제 이 대응 방안이 이제 현실화된 건데 정말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히토류 제하고는 전력을 히토류는 다른 광물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환경 문제 워낙 심하다는 건 다 잘 알려져 있고, 근데 다른 광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냐면 다 무기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가 아니라면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면 갈륨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쓰기보다는 질화 갈륨 반도체라는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A사 레이더라고 있거든요. 그 기존 실리콘이라든지 비소 갈륨 반도체보다 훨씬 더 높은 출력과 효율을 냅니다. 그래서 레이더 탐지 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리고 적의 전파 방해, 그러니까 재밍 견디는 능력도 극대화되고 그래서 미국의 주력 무기의 핵심 레이더 이 시스템이 모두 다 지금 질화 갈륨 소재로 다 바뀌고 있거든요. 반도체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빨리 대응하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거죠. 이 모든 광물이 미국이 반응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이걸 또 활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검증된 가장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카드는 히토류라는 걸 알고 있고 만약에 유럽과 미국이 단기간에 히토류에 대해서 대응책을 찾게 되면 그러면 이 카드마저 유명무실해질 수 있으니 지금 이 카드를 가장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이러한 지금 굉장히 전략 광물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무기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첫 번째는 이해가 됐는데 두 번째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예를 들어서 무기 체계는 계속 새로 소모성 있게 뭔가 무기를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시설물로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레이더망이라든가 방금 말씀 주셨던 걸 어떤 희소 금속류를 바탕으로 그걸 구축해 놨으면 한 5년이든 10년이든 쓸 수 있는 거니 오히려 그게 다급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그냥 산업 현장에서 경제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나 원자재로 히토류가 막혔기 때문에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까 봐 오히려 이렇게 바들바들 떠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무기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미국의 이번에 협상에서 좀 연기가 또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어떤 이유였냐면 뭐 질문 내용이 없습니다만 원래는 이게 물러설 필요가 없었는데 미국이 중국이 지금 여전히 히토류 자석은 풀었어요. 네오디듐 자석은 풀었습니다. 이거 민간용으로도 사용하니까 그런데 뭘 지금 잡았냐면 사마륨 코발트라는 자석이 있습니다. 이거 히토류 자석이거든요. 이건 안 풀었어요.
이걸 풀어주는 조건으로 이거는 무조건 무기에만 들어갑니다. 이거는 너무 비싸요. 1대6 막 그러니까 사마륨 1, 코발트 6씩 막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서 일반적으로는 사용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온 특성도 좋고 저온 특성이 뭐냐면은 그 의뢰 같은 데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저온에서 그러니까 한 200도까지 버텨야 됩니다. 영하 200도. 물론 그 지구상에는 없지만 실험실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정도 온도 특성이 좋은 자석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요걸 풀어주질 않았어요. 그동안 이걸 협상 대상으로 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미국이 사마륨 코발트 자석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연기를 한 거죠. 관세. 굉장히 무기 쪽에 반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떻게 보면 무기가 소모품으로도 사용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군요. 그렇다면 지금 무기 하나 예를 들어주셨는데 실제로 무기를 만들 때 어떤 광물들이 어느 부분에 많이 필요한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진짜 정말 너무 많은데요. 사마륨 코발트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받고 그냥 딱 하나만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관계된 거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대부분의 광물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텅스텐입니다. 텅스텐. 예. 이 텅스텐 같은 경우 매우 단단하고 또 덴스하, 그러니까 무겁죠. 그 특성 때문에 다양한 무기, 특히 이제 관통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에 핵심적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차 포탄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벙커 버스터 같은 경우 지하 깊숙이 있는 벙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콘크리트 구조를 파괴하기 위한 그 앞부분이 전부 다 텅스텐 합금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총알이나 소총, 그 기관총에 쓰는 철갑탄, 단심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총알은 납이지만 철갑탄은 총알 내부에 매우 단단한 그 텅스텐 카바이드란 심을 넣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방탄복에 사용되는 세라믹 플레이트라든지 경장갑 차량의 그 장갑을 뚫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제 텅스텐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한 83%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 약 7만 톤 정도 되거든요. 2위가 베트남인데 4.2%밖에 안 됩니다. 네. 압도적이죠. 그런데 중국이 작년에 텅스텐의 대미 수출 통제를 했습니다. 예.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예. 우리나라 강원도 영월에 상동광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한때 그 세계 텅스텐 생산량의 10%를 담당했던 아주 대형 광산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 이 10년간 이 상동 광산의 텅스텐 수출이 대한민국 전체 수출 규모의 50% 이상을 담당했을 정도로 아주 큰 역할을 했는데 1994년에 폐광을 했죠. 이 싼 가격에 중국산 텅스텐이 나오면서 폐광을 했는데 2006년에 캐나다의 울프 마인이라는 회사가 상동광산 개발을 인수했고 또 2015년에 알몬티라는 또 다른 캐나다 회사가 울프 마이닝을 인수합병하면서 현재는 이 상동광산의 개발권은 알몬티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추정 매장량이 한 5,800만 톤으로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텅스텐 광산이고요. 예. 중국 텅스텐 광산의 평균 품위가 0.18%거든요. 그러니까 톤당 한 0.18% 들어가 있는데 우리 상동 광산의 품위가 0.44에서 0.51입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많죠. 세계 평균 2.5배가 넘는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미국 그 지질조사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연구원들이 직접 상동 광산 방문해가지고 중국 의존도를 낮출 핵심 대안으로 확인을 했고 실제 상동 광산의 텅스텐 생산량의 45%를 미국에 할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국방계약업체 텅스텐 파츠 와이오밍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미국 국방부에 납품한 업체인데 이 기업과 장기 공급 계약도 맺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국내 이런 아주 중요한 전략 자산이 있었음에도 네. 소유권, 개발권이 다 외국 기업에 남은 것이죠. 그래서 한치 앞을 모르는구나. 우리 나중에 뭐 이야기할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텅스텐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총알로도 쓰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텅스텐에 대해서 이렇게 중국이 큰 헤게모니를 잡게 된 것은 뭐 채광권, 채굴할 수 있는 권한들 이런 걸 전 세계 다 다니면서 다 모았고 정제해서 팔 수 있는 인프라까지 갖췄기 때문입니까? 텅스텐은 중국 내에서만 생산이 됩니다. 중국이 가진 여러 가지 자원 중에 일부 배터리 광물 빼놓고는 다 중국 내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마 예상은 못했을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 상동광산의 텅스텐을 자기 쪽으로 돌릴 거라 예상 못했을 텐데 아무튼 좋았습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예. 이 미국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은 유럽을 향해서도 히토류를 수출 통제를 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것도 어떤 맥락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이 중국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EU의 그 선제 조치가 있었습니다. 선제 조치가 뭐냐면 EU의 반보조금 조사가 있었거든요. 2015년 9월하고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히토류 자석이 중국 정부의 불법 보조금을 받고 유럽 시장에서 덤핑 판매되고 있는지에 대한 공식 조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그 EU의 핵심 친환경 정책인 이 풍력 터빈에 사용되는 히토류 자석을 정조준했거든요. 그러자 이제 지난달 그다음에 또 이번 달에도 중국이 이 EU가 관세라는 칼을 꺼내자 중국이 히토류 공급망 전체를 무기로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상호보했고 그래서 단순히 히토류 원자재 수출 막는 것을 넘어서 히토류 자석 만드는 제조 기술 수출 통제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EU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원자재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EU 미래 전략과 이제 직결되는데 EU는 그린딜 정책에 따라서 전기차와 풍력 발전에 사활을 지금 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두 산업의 핵심 부품에 들어가는 히토류 자석 시장 뭐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전 세계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유럽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의외였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즉각적이고 공개적인 대응은 중국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조사 중단 없이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EU 집행위원회가 중국 상무부에 공급 교란하고 그 경고를 했고 또 보복 시사에 불구하고 보복한다고 시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9월에 착수한 중국산 그 풍력 터빈하고 히토류 자석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예정대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 EU가 이 문제를 자원 안보 문제가 아닌 불공정 무역 문제로 계속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네. 중국 위협에 밀려 조사를 처리하는 그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EU 같은 경우도 강력한 대응 무기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뭔가요? 중국의 대응. 그러니까 16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화학기업 솔베이가 있습니다. 예. 솔베이. 이 벨기에 화학기업인데 히토류 정제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보다 한 수 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솔베이가 있습니다.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세계 최대 히토류 그 정제 공장을 프랑스 서부 그 소도시 있거든요. 라로셀이라는 곳에서 소유를 했었고 지금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때 세계 히토류 정제 제품의 30%가 이곳에서 생산돼 가지고 예. 이 공장 생산량에 따라서 히토류 국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을 때는 세계 시장 비율이 48%까지 올라간 적도 있거든요. 이 솔베이는. 그래서 이 솔베이 히토류 공장이 지난 4월부터 히토류 자석에 들어가는 네오디듐하고 프라세오디듐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솔베이 측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가격 경쟁에 대해서 EU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매우 강력하게 자기들에게 EU의 그 공공자가 뭐니까 보조금하고 정책적 보호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솔베이에서. 왜냐하면 기술은 중국보다 낫다. 그런데 가격 경쟁은 안 된다. 그러니까 왜요? 우리에게 보조금을 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EU는 지금 중국 보조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또 문제가 있는 게 히토류 이 네오디듐하고 프라세오디듐만으로는 히토류 자석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예. 뭐 철, 붕소 이런 거 구하기 쉽지만 그게 뭐가 들어가냐면 또 이 갈륨이 들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반도체, 겜 반도체 만들고 에이사 레이더 만드는데 그때 갈륨이 들어갔는데 그게 0.3에서 0.5 웨이트 퍼센트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지금 갈륨 가격이 중히토류인 뭐 디스프로신보다 훨씬 비쌉니다. 네. 전 세계 연간 생산량이 뭐 적을 때는 300톤, 많을 때 600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연이나 알루미늄 재련할 때 부산물로 나온 거라서 생산량이 매우 적습니다. 네. 그럼에도 중국은 엄청나게 지금 겐 반도체를 싸게 팔고 있단 말이죠. 네. 자기들이 생산하니까 예. 한 거의 전량 중국에서 생산할 겁니다. 갈륨. 그러다 보니까 이 갈륨이 지금 히토류 자석에 들어가야 입계가 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알도 좋아지고 보자력도 살아나고 그다음에 또 코발트도 조금 들어가야 되고 네. 입자를 균일하게 만들고 안정적인데 그러면 EU에서 히토류 자석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히토류 자석에 필요한 몇 가지 원소 중요한 원소들은 뭐 생산하겠다고 하는데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뭐 갈륨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뭐 코파도 들어가는데 그건 흔하니까요.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래서 산 넘어 산인데 물론 뭐 고순도 갈륨을 정제할 만한 기업들은 미국도 있고요, 캐나다 있고 일본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제 안정적인 공급 소스가 지금 갈륨이 없다는 것이니까요. 네. 중국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광물 핵심 광물 수가 정말 많습니다. 네. 무궁무진합니다. 예. 그게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좋은 소식은 하나가 있는데 국내에서 고리아연이라고 들어보셨죠? 알죠. 예. 거기서 갈륨을 지금 생산하려고 하거든요. 예. 정말 좋은 시그널입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이걸 생산한다고 하니까 아마 2년, 3년을 생산할 것 같은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서방 국가들에게는. 네. 예. 쭉 우리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야 이게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될 이슈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네요. 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단순히 배터리라든가 반도체에서 특정 희소금속류가 또는 희토류가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물질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사용되다 보니 그중에 한두 개는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확보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니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중국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은 좀 약간 온건하게 갔지만 유럽은 아직까지는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고 그러면 진짜 이 뭐라 할까요? 끌려다니는 걸 다른 국가들이 계속할 수는 없으니 뭔가 완벽하게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일본이 심해 희토류에 대해서 더 과감한 방법을 사용하려는 시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뭡니까? 네, 이게 참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이게 2018년에도 일본이 지금 같은 해저 희토류 채취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 해외 전문가들은 뭐 가능하다고 봤는데 저는 그때 불가능하고 경제성이 없다고 뭐 유력 신문에 기고문도 내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6,000m 아래의 진흙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게 그때는 불가능했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최근 1, 2년 사이 일본의 그 결정적인 기술적 성과가 나면서 이 평가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냐. 불가능해서 기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로 이렇게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그 최동단이죠. 미나미토리시마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024년 작년 8월하고 올해 상반기에 일본 그 해양 연구개발기구하고 민간 기업들이 협력해서 수심 5,000에서 6,000m 그 심해에서 네. 희토류 진흙을 특수 제작된 펌프 시스템을 통해서 해수와 함께 선상으로 끌어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게 지하 깊숙이 있는 걸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뭐가 어려운 거예요? 수압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수압이 워낙 높고요. 그 수압을 버티면서 끌어올리는 힘이 굉장한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그런 모터가 있나 그런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근데 지금 성공했다고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심해 희토류 진흙을 물리적으로 채취할 수 있다는 이게 참 역사상 처음으로 입증된 꽤 큰 사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의 영역이 가능의 영역으로 좀 넘어온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해저 희토류 채취가 기술적 불가능이 아닌 경제성과 환경 문제로 지금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수심 6,000m에서 24시간 내내 특수 선박과 선박도 제조해야 될 겁니다. 과거에 일부 국가에서 해저 자원 채취하려고 하다가 파산한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박 비용이 워낙 비싸가지고 일단 그렇습니다. 특수 선박과 펌프 시스템 운영하는 비용이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이고 진짜 난관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 폴린 진흙에서 희토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0.1에서 0.5%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부미가 6, 7, 8까지 된단 말이죠. 6%, 7% 됩니다. 톤당. 그런데 이건 톤당 0.1에서 0.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주 예를 들면은 마운틴 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6, 많게는 8%까지 나오거든요.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도 불과하고 그럼 이 수백만 톤의 진흙을 배 위에서 곧바로 처리해서 이 미세한 희토류 입자만 분리해내는 게 선별하고 재련하는 공정이 육산 광산보다 훨씬 어렵고 비쌀 겁니다. 그다음 또 심해 바다 긁어내고 펌프로 진흙을 빨아올릴 때 막대한 양의 대적물 기둥이 흙먼지가 발생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또 내뱉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심해 생태계 이럴 때 덮치게 될 텐데 수백 년간 그곳에서 서식해온 미지의 생물들을 영구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또 크고 그래서 현재 국제 해저 기구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상업적 심해 채굴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그럼에도 일본은 2030년대 초에 아마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중국이 희토류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격 다운시키면 아마 이게 진행이 될지 좀 의문입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2011년, 200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희토류 가격이 폭등했을 때 전 세계 광산 기업들이 희토류 막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개발한다고 한 300여 개. 그중에 나중에 희토류 가격 떨어지니까 다 파산, 합병 3개인가 2개인가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정부가 보조금을 계속 주면서 유지할 수 있다면 모를까 이게 상업적으로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말씀 나눈 내용을 봤더니요. 야, 중국의 자원 텃세, 자원을 무기화하는 전략은 상당 기간 주의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한두 자원은 어쩌다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방위적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단기간에 우리가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심해에서 히토리를 추출하는 것들에 대한 과감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 방송 출연하셨을 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실 히토리라는 건 중국 말고도 다른 데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굳이 심해까지 갈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어딘가에 그것도 광물의 확보가 비율이 좀 확보가 유리한 지역에서 그냥 채광하고 나름대로 환경 정화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조금 주거나 좀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닌가요? 예, 그게 이제 맞긴 한데 실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광산 산업이라는 게 원래 환경이라는 게 포함이 되면 남는 게 사실 많이 없습니다. 예. 환경이 들어오면 환경이 이제 곧 비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왜 선진국에서 자원 채취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그런 지켜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뭐 숙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 선진국에서 히토류 사업을 다른 제3세계에 했을 때 환경 비용을 다 치르면서까지 그게 중국과 경쟁이 될지는 진짜 의문이고요. ESG 다 지키면서 그게 나올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히토리 원광 시장이 얼마 안 됩니다. 정말 작거든요. 네. 원광 시장. 네. 그러니까 전방사업, 후방사업은 뭐 자석 뭐 사업은 좀 크다고 하겠죠. 원광 산업이 얼마 안 될 겁니다. 뭐 한 1조, 2조밖에 안 될 거거든요. 이걸 보고 원광을 파로 들어간다는데 그게 계속 보조금으로 유지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생산하는 곳이 중국하고 그다음에 거의 조금 생산하는 게 이제 뭐 호주인데요. 이 두 곳에서 생산해도 사실 충분히 돌아가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또 원광 시장이 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수익이 날지는 의문으로 봅니다. 예, 뭐 다 지키면서 그런 건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달리 표현하면요. 예. 중국이 지금 히토리를 생산해서 히토리를 무기 삼아서 교섭 카드로 사용하는 건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중국이 경쟁력을 갖춘 건 상대적으로 자연 환경에 대한 거에 대한 고려를 덜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 히토류를 싸게 팔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더 신경 안 쓰는 걸 인위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조금까지 주고 있으니 그걸로 지금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럼 지속 가능할까요? 이 무기가? 일단 시스템 자체로 제 분야가 아니니까요. 정치 시스템 자체로는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고 실제 그 히토류만으로 히토류 중국 내에서 히토류 생산만으로 피해를 입은 인구수가 200만 명이 넘거든요.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도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달라짐 없이. 그래서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이제 말씀하십시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제 자국 내 자원뿐만 아니라 해외 자원의 개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또 의구심인 게 중국이 자국 내에서는 위에서 찍어 눌러서 야 환경 신경 쓰지 마. 나머지 내가 수습할 테니까 일단 이게 우리나라의 교섭력이야 하면서 개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에서는 그렇게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죠? 해외에서도 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 서방 국가들이 예를 들면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진척 속도가 굉장히 더딘 이유가 예를 들면 중국이 공격적으로 광물을 과잉 생산하고 저가 공세를 펼치는 그 방법이 어떠냐면 예를 들면 니켈만 하더라도 중국 기업들이 고합산 침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주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니켈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공급 과잉으로 니켈 가격이 급락을 했을 때 서방 소유 니켈 공장들이 속절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합산 침출법 같은 경우는 기존 니켈 재련 방식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럼 이게 서구 업체에서 ES 지키면서 이걸 혜택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못합니다. 중국만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이산화탄소 굉장히 많이. 그런데 자원은 생산하고 가격은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 국가들이라든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하고 강물로 경쟁해서 이긴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이 광물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라든지 뛰어난 재련 기술 등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인권과 환경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이 사업을 결정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중국은 인권 문제, 환경 문제 이슈를 배회할 수 있는 티벳, 신장 위구르,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서 광산을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운영하고 네. 있고 지금도 빠르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년간 아프리카에 투자한 금액이 거의 70조 원이 되거든요. 그럼 아프리카 54개국 중에서 52개국이 중국 자본 혜택을 입었습니다. 1대1 이런 거 말고 그 광물로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네요, 뭐. 그렇죠. 예. 신용이 낮아서 투자받기 힘든 국가들, 정권이 부패한 국가들에게도 돈을 더 잘 빌려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대가로 이제 자원을 독식하면서 인권 문제를 지금 회피해 오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콩고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경우는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광물 중 가장 비싼 광물인 코발트가 대량 매장돼 있죠. 전 세계 49%나 매장이 되어 있는데 워낙 비싸다 보니까 배터리 제조사들이 자동차 예를 들면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코발트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안달을 씁니다. 중국이 이걸 잡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 세계 코발트 생산량이 20%가 나오는데 그 유명한 뭐 텐케 풍구르메 광산, 시코즈 마인과 시코마 마인즈 같은 거는 세계적 광산 전부 다 중국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서 정제 코발트 생산량 76%를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전기차에 사용되는 정제 코발트 전 세계 생산량이 무려 91%를 지금 차지를 하고 네. 있습니다. 압도적인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중국이 외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콩고에서 상당 부분이 소규모 재래식 채광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우리가 아티저널 앤 스몰 스케일 마이닝이라고 해서 ASM이라고 하는데 이게 콩고 전체 인구 20% 정도가 종사할 정도로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ASM 방식이 과거에도 그렇고 물론 현재도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완전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이 코발트 업스트림 자체가 워낙 큰 사업이라서 피해가 하루에도 매일 일어나는데 많이 죽거든요. 어떤 방식이냐면 보통 한 40cm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체구가 작은 사람이 들어가서 수십 명이 들어가서 작은.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붕괴 방지를 위한 뭐 안전 설비라든지 버팀목 이런 거 없습니다. 체구로 해가지고 중국에 이제 파는 것이죠. 중국제. 가장 이제 심각한 게 아동 노동 착지입니다. 아동 광부가 한 4만 명 정도 되거든요. 심지어 4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 하루 임금이 14세 미만의 경우 0.81달러에 불과하니까 이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엔드 유저들 같은 거 애플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 이런 쪽으로 좀 개선을 하자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계속 혜택을 일부러 보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계속 이 저렴하고 안정적이고 우리가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는 좋은 광산이 나와도 서구 업체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중국 기업들끼리. 왜냐하면 인권 문제 때문에 서방 기업들은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중국 기업들이 인권 문제라든가 자연 환경을 외면한 채 생산하고 있다. 근데 그걸 뻔히 서구 국가들의 기업들과 국가들도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물건을 샀다는 건 방조한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도 사실 그런 책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맞습니다. 이런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오늘 주제는 자원 확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자원을 가지고 패권화하려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얘기해 보면 만약에 이렇다면 그냥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들도 아프리카나 호주나 다른 국가 가서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자연환경도 무시하고 인권도 무시하고 지금이라도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마음 같아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인권을 가장 물론 뭐 지금 정부는 아니지만 과거 모든 미국 정부가 인권을 가장 최우선 기치를 앞세우고 전 세계 전파했던 국가들이고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와서 그렇게 한다. 야, 그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 같고요. 그 무슨 뭐 NGO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 뭐가 흔들린다고 봐야 되나요?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근원적인 그 가치 하나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이거군요. 그리고 과거처럼 뭐 숨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일일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걸
뭐 언론에서 중국을 때린다고 해서 중국이 뭐 달라질 건 없고 그렇지만 선구로 뽑히는 국가들에서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된다든지 하면 인권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이슈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선택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국가의 위정자라면 중국이란 나라가 저렇게 전략 광물들을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확보하고 있는 노력들이 옆에서 보였을 텐데 그러면 적어도 인권 유린이나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은 차지하더라도 우리도 일단 광산만이라도 확보해 놓자 아니면 채광할 수 있는 상황을 해놓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력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죠? 아 그러게요. 그게 정말 가장 미스터리는 아닌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발전 시대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과거 뭐 이게 정권 이런 말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추진된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손실이 워낙 크고 방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총 투자액이 그때 한 30조 원 됐거든요. 네. 누적 손실액이 29조 원. 30조 투자 회복된 게 거의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들어선 정부는 완전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네. 자원개발 신규 투자는 사실 전면 중단했습니다. 10몇 년 동안. 그다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부터 시작해서 쭉 해외 자원 개발을 전혀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책의 초점이 뭐냐면 자원 확보가 아니라 이미 투자한 사업에서 얼마나 손실을 덜 보고 철수하느냐에 이제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정부 시절 자원 개발 주도했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있거든요. 이 막대한 부채로 인해서 2020년에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되었고요. 2021년에 그 빚더미에 앉은 그 광물자원공사를 완전히 폐지하고 이를 그 재무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강제로 흡수 통합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현재 그 한국광해광업공단인데요. 이 통합의 핵심 목적이 뭐냐면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를 광해관리공단의 수익으로 갚아 나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신규 개발 기능은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고 부채 상환 조직으로 지금 바뀐 것이죠. 그게 가장 아쉬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광물 자원 시대인데 이 광물 자원공사의 어떤 해외 자원 개발 기능을 좀 되살릴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언제까지 중국 눈치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해외 자원 개발 기능을 되살려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면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뭐 오디팅도 강화하고 또 처벌도 강화하고 필요하면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예 없애버렸다는 건 정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극단적인 처사였다. 너무 극단적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광물 공급망을 구축에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광산이라는 게 어떤 그 핵심 광물도 10년 이상 걸립니다. 무조건 10년입니다. 가장 빠른 게 이제 골드, 금이고요. 보통 12년, 13년, 니켈은 15년씩 걸립니다. 탐사해서 생산될 때까지 그렇게 걸리거든요. 15년이나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15년 동안 민간 기업이 계속 매년 돈을 투자할 여력이 쉽지 않거든요. 뭐 정부가 나서서 끌어줘야 되는데 지금 민간 기업을 자꾸 푸시를 한단 말이죠. 혜택 안 합니다. 민간 기업에서. 오너도 그런 결정을 하기 힘들 겁니다. 10년 동안 매달 상장된 기업이라면 이게 수익이 하나도 없는데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좀 공급망 구축에 앞서 주시길 이렇게 좀 바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금속들은 원석 자체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공을 거쳐서 순도 높게 정제된 것들을 저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광물 자체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공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상황이 어떻고 중국은 또 가공이나 배합 기술과 관련돼서 여기에서도 경쟁력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특허 뭐 2차 전지 관련 광물 관련해서는 중국이 압도적인 특허를 갖고 있죠. 뭐 양적이나 질적 면에서 뭐 아예 뭐 대응할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한중 최초로 지금 배터리 지금 특허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게 크게 지금 이슈가 안 되고 있는데 크게 이슈가 될 만한 문제거든요. 이슈인데 우리나라와 관련있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술적인 게 있는데 이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이 특허를 개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삼원계 2차 전지 양극재는 다결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노 크기의 1차 입자들이 무작위로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무작위로 이렇게 방향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 경계면이 우리 입계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뭉쳐진 부분들이 막 이렇게 깨끗하게 붙어 있지 않죠. 막 어그러져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저항이라든지 균열 문제를 해서 고속 충전도 어렵고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계였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게 방사형 결정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양대 이제 선양국 교수팀이 이제 발견한 건데 이게 농도 구배라는 기술이거든요. 농도 구배라는 건데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이것도 농도 구배 방식이 뭐냐면 입자 그러니까 1차 입자 중심부의 니켈 농도는 높이고 망간의 농도는 최소하고 중심에 이 표면의 니켈 농도는 최소하고 망간은 또 최대하는 그런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양국 이 교수팀이 전자 현미경으로 입자를 봤을 때 놀랐다고 합니다. 이 나노 크기 입자가 무작위로 뭉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입자 중심에서 표면까지 일정한 방향성을 갖는 이 방사형 그러니까 막 별빛이 퍼지거나 바퀴살이 뻗치는 것처럼 그렇게 정렬이 딱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리튬 이온 표면의 그 중심부까지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된 거죠. 그동안에 어긋나 있었던 것들이. 그러다 보면 이로 인해서 이온의 이동 저항도 줄어들고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리튬 이온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보낼 수도 있고 뭐 고속 충전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성 교수팀이 이 농도 구배 기술로 2007년에 특허를 등록하고 2009년에 네이처 머티리얼스에 논문도 게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기술을 현대 뭐 코나 또 니로 전기차 등에 또 상용화도 했습니다. 이 기술로. 그리고 이 원천 특허들을 비롯한 40건의 특허를 2002년 국내 A사에 완전히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그 방사형 결정 구조 양극재 개발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는데 최근에 어떠냐면 성 교수님의 팀의 그 농도 구배 방식 니켈을 중간에 놓고 낮추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2019년에 중국에서 3원계 전구체 합성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암모니아 농도 있거든요. 이 농도를 높이고 반응물을 저어주는 지속적으로 저어주는 교반 속도만 최적화해도 이 방사형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어그러졌던 게 잘만 저어줘도 그런 이제 기술이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A사가 아까 선양규 교수팀으로부터 특허를 샀죠. 이 국내 A사가 2024년 8월에 중국 1위 양극재 기업이죠. 롱바이의 그 롱바이라고 있습니다. 롱바이 한국 자회사 제세능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제세능운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런데 우리 기술로 이 특허 침해했다는 걸 확인을 하고 소송을 제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롱바이 측에서 2025년 올해 초에 중국에서 이 A사를 원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거든요. 이 특허를 가지고 이건 무효다. 중국 당국은 기술 재현 불가라는 이유로 4개월 만에 진짜 특허를 무효화 시켰습니다. 중국에서 아예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미 많은 중국 기업들도 그렇고 이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근데 재현 불가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모순이라는 지적이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 이겁니다. 중국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양국 그 교수팀의 농도 구배 방식 없이도 방사형 구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 교수팀이 A사에 판매한 이 특허를 무효화시키려고 사활을 걸고 있느냐 이게 지금 이제 핵심입니다. 거기에 어떤 그 문제가 있었냐면 이 성 교수팀의 2022년 낸 특허 중에 청구항 1번이 이제 독립항이거든요. 1번이 뭐라고 되냐면 농도 구배 같은 제조 방식을 한정하지 않고 방사형 결정 구조를 갖는 그 자체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부터 농도 구배고 그래서 1번은 그냥 어떤 방법으로 만들든 방사형 구조를 가진 3원계 양극재라면 모두 이 특허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 광범위한 권리를 무효화하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원천 특허 같은 원천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단순한 그 한 건의 분쟁이 아니라 지금 2차 전지 시장의 주도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중 기업들 간의 전면적인 지식재산권 전쟁을 좀 확대되고 있고요. 중국 내에서 방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 특히 국내에서 청구한 일본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되고 그래서 한중 간 최초의 지금 배터리 특허 분쟁인데 반드시 승소하면서 명확한 선례를 남겨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국내 부분에서 지금 소송이 이미 1년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결론도 안 나오고 있고 좀 너무 더디지 않느냐. 중국은 4개월 만에 결정을 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좀 안타깝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원장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요. 아, 우리가 좀 숙제를 푸는 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네. 예, 자원 확보하는 것도 그렇고 정제된 걸 확보하는 것도 그렇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특허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요. 우리도 사실 제한된 인력과 한정된 자원으로 뭔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자원까지 확보하는 노력 말고요. 네. 그거는 만약에 우방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영미권 국가에서 대안을 뭐 나름대로 찾으면 거기서 조달받으면 그건 나중에 문제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숙제는 좀 나중에 풀거나 안 풀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을 잘 하지 않는데 기업들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미국 현지에 가서 자석 생산하라고 합니다. 그 보조금하고 지원이 넘쳐나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냐. 예. 그래서 가라고 이렇게 사실 추천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건 이 중국 눈치는 조금 봐야 합니다. 중국 눈치는 좀 봐야 되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기업 차원에서는 지원 많은 국가에 가서 지원을 받으면서 거기서 생산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예. 오늘 공개적으로 다 얘기하셨네요. 안 보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궁금했고요. 그런 전략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 두 번째는 특허와 관련돼서 어차피 미국이 중국의 배터리라든가 배터리 기술들을 점점 보편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단순히 배터리 만드는 게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어떤 뭐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싸움이다 보니 중국 거는 조금씩 막아줄 것 같고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가 개발된 특허로 영미권 전체를 우리가 그냥 활용하는 걸로 그냥 선을 구분 지으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사실 맞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걸리는 부분은 사실 너무 많은 지금 우리가 그 자원을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어서 이 광물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오래 걸려서 이 공급망을 바꾸는 게 금방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예를 들면 미중 우리 질문에는 없지만 미중 간에 지금 분쟁이 있을 때 히토류 자서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수출 안 한다는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렇죠. 미국에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모 기업 같은 경우는 두 달 만에 매출액 2,500억 날렸어요. 히토류 수입이 안 돼요. 통과하는 이유도 몰라요. 왜 중국에서 안 해주는지. R&D 다 망했습니다. 그런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입고 있습니다.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 안 하냐. 이 큰 대기업이고 상장기업이 쉬쉬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언론사들이 조사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우리는 어차피 원자재를 그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특허 소송이나 이런 것들 앞으로 또 어떤 특허 소송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우리가 힘을 발휘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러게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그러니까 국제 특허 같은 경우는 뭐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단점이 뭐냐면 중국 내에서는 얼마든지 우리 기술을 훔쳐가든지 특허 활용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없지만 자기들 할지만 수출은 안 되니까 수출은 미국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EU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허를 가지고 그래서 특허는 좀 보호를 하고 이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해야겠네요. 이게 진짜 너무 쉽지 않은 문제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는 미래 먹거리로 보이지 않는 기간까지 다 합치면 20여 년 이상 동안 2차 전지에 투자해왔고 국가도 투자하고 기업도 해왔는데 언제가 꽃을 피워야 되고 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산업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마지막 질문인가요? 일단 중국을 제외하고 그 광물 공급망 개척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독자적인 광물 공급망 제가 이야기하는데 독자적이라는 게 우리 단독인 건 아닙니다.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파트너를 찾아서 같이 공급망 구축에 나섰으면 좋겠고요. 그 공급망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우리와 산업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비슷한 일본과 같이 공급망 좀 구축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공동으로 뭐 호주, 캐나다, 아르헨티나,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자원 보유국에 또 광산 프로젝트 투자하거나 기술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제3국 공동 진출하면 리스크 또 분산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협상력을 높이고 그래서 이미 양국 정부가 지금 한일 광물자원 협력 대화라는 것도 하고 있고요. 예. 수소 협력 대화라는 것도 신설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 공동 대응하자 그렇게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국이 좀 탈중국화 공급망을 위해서 협력하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나 EU에 너무 대놓고 접근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중국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소수 하나만 중국이 수출 차단해도 우리 산업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요소수와 비교 안 될 정도의 강력한 핵폭탄이 너무 많았는데 그걸 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눈치가 보이니까요. 네. 그래서 미국보다는 일본하고 예. 조금씩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수면 위로 아주 급부상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지금은 오일 쇼크, 오일 전쟁 상황이 아니라 히토르 쇼크 상황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지금까지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